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는 드레피스 사건에 관해 1898년 1월 13일 신문 로러르에 기고한 자신이 그간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목숨까지 걸고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한 공개 서한입니다. 극우 세력의 살해 협박과 각종 소송에 시달려 영국으로 망명했다가 귀국한 1902년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죠. 드레피스가 모든 혐의를 벗고 복직하기 4년 전이었습니다. 에밀 졸라의 행동은 진정한 작가의 양심일 수도 있고 진정한 저널리즘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자기 생각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위대한 일이죠. 많은 저널리스트가 기레기라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도 누가 피의자냐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와 어감과 기사의 횟수에 큰 차이가 나는 편파보도, 직접 취재하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들을 이것저것 베끼는 짜깁기 보도, 심지어 기본적인 문장 부호인 쉼표와 육하 원칙조차 잊어버린 기사들도 수두룩하죠. 예를 들어 아픈 딸 친구가 구했다와 아픈 딸, 친구가 구했다는 쉼표 하나의 차이지만 전자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각자의 몫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름입니다. 250여 년 전에 볼테르는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만큼은 죽을 때까지 지켜줄 것이다. 종파는 인간의 것이기에 모두 다르지만 도덕은 신의 것이기에 어디에서나 같다. 인간은 평등하다. 다만 차이를 만드는 건 타고난 태생 혈통이 아니라 태어난 후 갈고 닦으며 노력하는 미덕이다.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은 영국과 그 식민지였던 인도의 이야기이지만 일본과 그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영역의 깊은 통찰은 없지만 하나의 개연성 높은 사건을 통해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 간의 진정한 연대라는 접점은 없음을 무난하게 그려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평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일 땐 모든 경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고한다고 뒷담화하는데 그게 또 평사원들의 유일한 낙이기도 하죠. 그러나 매니저라는 중간관리자가 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양쪽이 모두 보이니까요. 그러다가 점장이 된다면 또 크게 달라지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이 문제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게다가 규모도 문제입니다. 규모가 다르면 각각을 대하는 자세와 각각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 만큼 잘못 쓰이는 말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순서의 문제, 즉 먼저 자기 수양에 성공해야만 그 후에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 후에야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으며 그런 사람만이 천하를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자기 수양에 성공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수양도 하면 할수록 완성이 아니라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는 공부와 같습니다. 이것이 순서의 문제라면 세상 그 누구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안 되고 국가와 천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이혼한 사람에게 어떻게 정치를 맡길 수 있겠냐는 말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세상 나쁜 사람도 화목한 가정을 꾸리거나 업무상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황과 규모가 원인이라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여하튼 라이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도 있는 겁니다.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안나 까레니나에서 안나의 남편 카레닌과 비슷한 성격의 영국인 로니는 인도 찬드라포의 치안을 담당한 판사, 즉 고위 사법 공무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상 서구인들에게 즉흥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도인들의 특성에 더 민감했고 인도인들을 대화도 통하지 않는 미개인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나 민간인이었던 그의 어머니와 약혼녀 아델라의 상황은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떠난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리낌 없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도 들어가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인도인 의사 아지즈와 친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찬드라포어 대학의 학장인 영국인 키릴도 고위 교육 공무원이었지만 피교육자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라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인도인들을 이해하게 되었던 거고요. 후에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며 소송을 취하한 아델라만 보더라도 등장인물 개개인은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만남이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이라는 왜곡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족에 따라 우리 대 그들로 편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동등한 관계를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껏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매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제품을 사용하며 서로의 나라를 관광하는 이유이죠. 우리는 일본 자체, 일본인 개개인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간의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히지 않았다는, 수신과 재간은 괜찮지만 치국이라는 규모에서의 상황을 참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설령 수천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당신들, 저주받은 영국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쫓아내고 바다에 빠뜨려 죽일 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야 비로소 당신과 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라는 아지즈의 마지막 말의 의미이자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대 그들로 편이 나뉘는 순간부터 감정이 모든 걸 좌우하게 되고 사건의 진실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시야가 차단된 채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기느냐 지느냐의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죠. 이것이 일본과의 국가대항전은 가위바위보라도 져선 안 된다는 맹목적인 생각과 감정의 원인이고요. 독일 작가 에리 레마르크가 독일인의 입장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룬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사랑할 때와 죽을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 책은 고발도 고백도 아니다. 비록 포탄은 피했다 하더라도 전쟁으로 파멸한 세대에 대해 보고하는 것일 뿐이다와 러시아에서의 죽음은 아프리카에서의 죽음과는 다른 냄새를 풍겼다라는 무게감 있는 첫 문장들로 시작하고, 줄거리라고 할 만한 건 그다지 없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멋진 문장들이 펼쳐지죠. 전쟁의 의미를 묻는 큰 주제 속에서의 작은 차이점이라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거의 강제로 참전해서 프랑스와의 서부전선에 배치된 청년들의 미래에 관한 고민을 다뤘고, 사랑할 때와 죽을 때는 러시아와의 동부전선에 배치된 성인의 삶과 인간에 관한 고민을 다뤘다는 점입니다. 흘러내리는 창자를 두 손으로 움켜잡은 채 응급치료소까지 온 병사도 있고, 입과 아래턱 그리고 얼굴이 없는 사람도 있으며, 과다출혈로 죽지 않으려고 이빨로 팔의 정맥을 2시간 동안이나 꽉 물고 있던 병사도 있었다. 어김없이 해는 떠오르고 밤은 찾아오며 유타는 슉슉 소리를 내고 사람들은 죽어간다. 레마르크는 이렇게 전쟁의 참혹함을 담담히 표현합니다. 죽어가는 전우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내고 전투가 계속될수록 죽어가는 동료들의 모습에 슬퍼하면서도 그들의 식사 분량까지 차지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건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전쟁은 인간에게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특성을 제거해 자기만의 생존이 모든 것이 되는 동물의 세계로 추락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전우들은 모두 그때의 생활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참전한 까닭에 전쟁만큼 미래도 불확실하고 불안했던 보이모와 친구들은 그런 대화에서 소외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우리가 행방불명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전쟁이 끝나는 게 두려운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죠. 보이모가 첫 휴가의 설렘을 안고 향한 고향은 기대와는 달리 낯설었습니다. 그레버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들과의 대화조차 어색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에 노출되다 보니 공감대가 사라진 거죠. 휴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흔들림이다. 휴가가 끝나면 만사가 훨씬 더 힘들어진다. 보이머는 암에 걸린 어머니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레버는 3주 만에 사랑하고 결혼한 아내를 뒤로 한 채 복귀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이머마저 삶의 끈을 놓은 날, 사령부 보고서에는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됩니다. 너무 매정해 보이지만 이것이 현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인도로 가는 길에서 언급한 것처럼 병사 개개인에게 각자의 생존은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것이 맞고, 지휘관이나 그보다 더 큰 규모에서 병사 개개인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전쟁이라는 퍼즐 속의 한 조각일 뿐인 것도 맞기 때문이죠. 친절하게도 레마르크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주제를 다시 한번 직접 정리합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절대적이고 숭고한 이유 따윈 없었다. 독일의 젊은이가 독일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온 것처럼 프랑스의 젊은이들도 똑같은 이유에서 총칼을 들었을 뿐이라는 건, 그럼 대체 어느 쪽의 생각이 옳은 거야? 우리나라의 교수들이며 목사들이며 신문들은 우리만 옳다고 말하잖아. 프랑스의 교수들이나 목사들이나 신문들도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겠지? 라는
보이모와 친구들이 대화에서 등장했던 주제였고, 젊은이들 전선으로 보낸 어른들은 애국심을 강조했지만 전쟁이란 결국 정치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건 하나의 명령으로 이 조용한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되었다. 하나의 명령으로 이들이 우리의 친구로 변할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모르는 몇몇 사람들이 어딘가의 탁자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몇 년 동안 우리의 최고 목적은 평상시 같으면 세상의 멸시를 받고 최고형을 받을 일, 즉 살인을 하는 것이라는 보이모의 생각에 등장했던 주제였죠.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서 등장한 강화조약 체결 현장을 떠오르게 하고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병사는 전쟁이란 괴물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동지이며 다 같은 피해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큰 의미 정도만 고민했던 레마르크의 생각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과 삶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깊은 통찰에 이릅니다. 엘리자베트가 낮에 군복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2년 만에 3주 휴가를 받은 그레버는 부모의 행방을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저녁엔 호텔에서 와인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전쟁 중인데 너무 사치스러운 건 아니냐는 엘리자베트의 말에 레마르크는 그것은 필수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불필요한 것, 유용함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었다. 죽음과도 같은 수년간의 혹독한 시련 이후 그것은 다른 삶의 상징이었다고 말하죠. 수년간의 저축 끝에 빨래 건조기 하나 정도 장만하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그래서 부대 복귀 전 그레버가 가진 돈을 모두 엘리자베트에게 주면서 내 건 아무것도 사서 보내지 마. 거기는 여기보다 먹을 게 많아. 당신 옷을 사. 조금도 쓸모없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거로라고 당부한 것도 그것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였던 거죠. 그레버의 은사 폴만과 유대인 요제프를 통해 레마르크는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주제인 악의 평범성을 그녀보다 9년이나 앞서서 다루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아이만에 해당하는 인물은 나치 친위대 돌격대장이 된 동창 빈딩과 친위대 출신으로 비밀 국가경찰, 즉 게슈타포이기도 한 슈타인브레너이죠. 빈딩은 자기가 한 일만 책임을 지면 돼. 그것도 명령을 받지 않고 한 행동에 대해서만 말이야.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야. 책임 같은 건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슈타인브레너는 완벽한 당의 산물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건강하고 완벽하게 훈련을 받았으며 완벽하게 자기의 생각은 없고 완벽하게 비인간적이었다. 자동기계와도 같은 그에게는 총기 소재나 체조나 살인이나 모두 똑같은 일이었죠. 둘 다 아이만과 정확히 같은 말과 행동입니다. 그레버는 폴만에게 묻죠. 개인의 책임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 뒤에 간단하게 숨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전쟁에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노예제도와 살인 집단수용소, 친위대와 보안부, 대량학살과 비인도적인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전쟁에 패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2주 후에 다시 일선으로 가서 전투에 가담한다면 도대체 저는 어디까지 공범이 되는 겁니까? 폴만의 말처럼 해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규모인 전쟁이라는 왜곡이 그 하위 규모의 모든 것들까지 왜곡시켜버렸기에 정답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폭격으로 빈딩이 사망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친절한 사람인데 안 됐다는 가정부의 말에 그레버는 속으로 아마도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는 친절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반대겠지라는 19회에서 살펴본 것과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요제프도 한마디 거들죠. 사람들은 하이에나는 언제나 하이에나인 것처럼 종종 살인자는 언제 어디서나 살인자이고 그 밖에 다른 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존재의 작은 일부분만 동원해도 끔찍한 불행을 퍼뜨릴 수 있는 겁니다. 집단 수용소의 대장 중엔 유머를 지닌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동지애를 갖춘 친위대원도 있으며 애써 세상의 선한 면만을 보면서 끔찍한 일에는 눈을 감아버리거나 그것을 일시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 여겨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요.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는 비도덕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결정, 즉 결말을 내야 한다는 걸 늘 잊고 살아. 그건 우리가 소위 이성이라는 것과 나란히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그레버의 생각 역시 이미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이고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자리거라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주인공들은 정반대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프레더릭은 세상 만사가 무의미하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인물이지만 로버트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죠. 그래서인지 무기여 자리거라는 흡사 호밀바트의 파수꾼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주인공도 그렇고 되새겨볼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도 그렇고요. 해밍웨이는 무기여 자리거라 해서 전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을 능력도 없는 우둔한 자들이 한 나라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 부류 때문에 지금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쟁만 하는 거죠. 멍청해서요.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리 전쟁을 시키는 거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근거나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정치인들이 우둔하고 멍청하다는 주장은 맹목적이고 피상적입니다. 즉 깊이가 없다는 거죠. 심하게 말해서 이 소설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자체에 대한 세밀한 묘사나 전쟁이 끼친 영향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 또는 전쟁에 휩쓸린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 묘사나 전쟁 중 타령에 관한 새로운 관점 등 어느 것도 제대로 다룬 게 없죠. 캐서린과 몇 번의 만남 이후 헤어질 때도 밀라노 병원에서 다시 만나 사랑을 느끼다가 강제로 복귀할 때도 캐서린만 슬퍼했지 프레더릭은 그저 그런가 보다 임신했나 보다 합니다. 순간순간의 감정만 충실히 즐기면 그만일 뿐 어떤 규범이나 의미도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이죠. 전세가 역전되어 후퇴할 때 전쟁에 지친 일부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탈영을 시도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죠. 그 속에 프레더릭도 있었고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후 프레더릭은 생각합니다. 모든 의무와 더불어 분노도 강물에 씻어버렸다. 헌병에게 체포되던 순간부터 나의 의무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군복을 벗고 계급장을 떼어낸 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이미 그 일에서 손을 뗐다. 자기가 느꼈다는 의무와 분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군복을 벗고 계급장을 떼어낸 건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핑계라는 거죠. 캐서린은 탈영까지 해서 자기를 찾아온 프레더릭에게 감동하지만 프레더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단독 강화 조약을 맺은 것이다. 여기에는 전쟁이 없다. 그러다가 문득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전쟁을 끝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이 진정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무단결석한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학교에 가지 않고서 지금쯤 교실에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학생. 도피 생활이 익숙해지자 또다시 삶이 지겹고 권태로워진 거죠. 그러다 캐서린이 아이를 낳는 도중에 사경을 헤매자 삶을 건성으로 대하던 프레데릭이 처음으로 신에게 캐서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끝내 숨을 거두고 프레데릭 홀로 빗속을 걸으며 호텔로 돌아가죠. 잠시 뒤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병원을 뒤로 한 채 비를 맞으며 호텔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 마지막 문장에 대단한 의미를 두는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런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프레더릭과는 반대로 대학 강사이자 폭파 전문가였던 로버트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참전했고 그의 임무는 반란군의 후방에 있는 철교 폭파였죠. 현지 노인 안셀모의 중재로 로버트는 게릴라 팀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전 초기의 부모를 반란군에게 잃고 그들에게 겁탈까지 당한 마리아와 사랑에 빠지고요. 하지만 과연 마리아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 것일까요? 보자마자 그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특이하고 흥분되는 일을 함께하면 사랑의 불꽃을 지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노스밴쿠버에 있는 카필라노 현수교 실험이죠. 번지점프도 좋고 막판에 표를 구해 가까스로 영화를 보거나 경기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종류는 상관없죠. 함께 재난을 뚫고 탈출한 사람들이나 극한의 훈련을 함께 겪은 군인들 사이에 생기는 이런 종류의 감정에 로버트와 마리아도 사로잡힌 거로 보입니다. 로버트가 철교 폭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안셀모 노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로버트의 심경은 안셀모 노인의 시신 앞에서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백발 노인이 어떻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리를 폭파한 후 얼굴을 들어 안셀모가 죽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실망감과 솟구쳐 오르는 분노와 증오가 아직도 그의 전신을 휘감고 있었다. 모든 일이 끝나자 그는 쓸쓸하고 고립감에 사로잡히고 침울한 기분이 되어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이 미워졌다. 그러나 로버트도 골절상을 입어 움직일 수가 없었죠.
마리아와 동료들의 퇴각 시간을 조금이나마 벌어주기 위해 반란군들을 향해 총을 들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무기여 자릿거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비록 소설이지만 러시아의 사회주의에 관한 탁월한 입문서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많이 생소할지 몰라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파일로도 내용 설명은 충분할 것 같아 방송에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면의 제약 때문에 파일에는 언급하지 못한 동물주의의 7원칙은 이렇습니다. 제1원칙, 두 발로 걷는 자는 누구나 적이다. 제2원칙, 네 발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누구나 친구이다. 제3원칙,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제4원칙,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제5원칙,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제6원칙,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제7원칙,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후에 나폴레옹이 이 7원칙 중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을 통합해서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욱 좋다로, 그리고 일곱 번째 원칙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로 고쳤습니다. 복고일에 보이지 않는 손은 파일에서 언급한 대로 박식한 작가가 무지한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았던 까닭에 이야기는 산으로 향하고 요약할 내용은 전무합니다. 자세한 건 파일을 참고하세요. 제가 이번 연도에 계획한 소설은 이로써 막을 내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각 분야의 일반 서적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분야별로 살피는 건 아니고 우리 해우비책의 목적과 알맞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책들을 선정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대망의 첫 번째 책은 켄 윌버의 모든 것의 역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